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좋죠. 성장률 3% 넘어가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2%대로 떨어지기 직전이고 또 그 실업률도 지금 3% 초반대라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 주가 지수는 한때 4만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등등 모든 경제 지표가 호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현재 미국 경제의 호황은 다른 나라들의 희생 위에 쌓아놓은 탑이에요.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지금 유럽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분 경기 하강이 굉장히 빠르게 돼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프랑스도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좀 많이 심각하잖아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4%밖에 안 되니까 이런 등등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진이 아주 심각해요. 이제 미국 경제 정책 탓인데 어떻든 간에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과연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메랑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메랑을 맞고 올해부터는 경기가 하강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아지니까 테슬라, 애플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다른 여러 나라들이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는 모르지만 2분기, 3분기부터는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망 별로 밝지 않다, 오히려 어둡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지금 사실 거품이 엄청 심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진즉 좀 붕괴됐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고금리 강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지고 좀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게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냐.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거용 부동산도 바로 그 가격 폭락하지, 거래량 줄어들지, 그러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을 하고 금리가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려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미국 경제 여러 경제 지표들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어디로 갈까 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일본이 이제 경기가 하강한 것은 1980년대 말에 주가 지수 그리고 부동산 지수들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된 게나 없게 되면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기가 급강하했어요. 근데 그게 경기가 급강한 때까지가 언제냐면 90년대 중반까지예요.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잠시 이 일본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그 평균 성장률이 2%대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그 뒤로 일본이 지금 그 30년 가까이 지금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붕괴에 또 주식시장 붕괴, 이것 때문에 초장기 불황이 왔다, 상업용 부동산 몰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과 같은 초장기 경기 부진을 불러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부족만 못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 과이면 성인병 일으키기도 하고 각종 그 질병들 일으키잖아요. 심장도 안 좋아지고 체중도 많이 늘고 또 당뇨병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도 그렇거든요. 근데 경제에서는 어떤 변수가 과도하고 그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과도하면 좋지 않은데 그걸 아직 일본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위해서만 노력을 하니까 물론 현재의 경제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경상수지 흑자는 그게 성장률을 높인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맹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마찰도 일어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만큼 달러가 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 수출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엔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였는데 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생산을 했는데 소득은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 소득은 줄어들고 또 국내 수요도 위축되고 그러면서 그 경기 하강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초장기 경기 부진은 경상수지 과다가 불러온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그 몰락은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90년대 초까지만 맞는 얘기예요. 일단요. 구두 정책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실제로 펼칠 것 같으면 안 쓰는 게 좋다고요. 근데 그 정책을 안 펼치면서도 이제 그 정책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끔가다 정책 당국자들이 구두 정책을 펼쳐요. 지금 파월도 그렇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안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정책 효과가 역효과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기준금리를 장차 내릴지라도 지금부터 구두 정책으로 그걸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막상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는 이미 다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 상황에. 그런 면이 있어서 구두 정책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의장은 자꾸만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미국 연준 의장쯤 되면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잖아요. 수십 년의 그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 제가 얘기하는 걸 모르겠어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는 그 이면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그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2022년 상반기에 미국 국내 경기가 빠르게 하강해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어요.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6%였어요. 이렇게 이제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국내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 후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2분기 이상 그 마이너스 성장할 때만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리세션이 그때 벌어졌어요. 근데 이 리세션은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돼야 경기 후퇴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돼.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피가 갑자기 10%, 20%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람 잘못 죽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몸에 이상이 먼저 오잖아요. 금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제 내에서 통화금융은 이제 우리 피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 수축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하강해요. 그럼 그때 금리가 이미 터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미국이 아주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걸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언제 일어났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그때 금융위기는 이미 터졌었어요.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하강하니까 미국이 3월부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0.5%, 0.75%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잖아요. 통상적으로 0.25%씩 올리거나 내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2배, 3배만큼 올린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서 또 강달러 정책을 동시에 펼쳐요.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잖아요. 그럼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투자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 낮춰야죠. 네? 수출 촉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그 반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 이론에 얽매질 않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먼저 봐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거,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진짜로 진실이면 마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듣기에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로 사실이면 세상에 사기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유심히 그 이면도 함께 살펴야 돼요. 왜 그런 정책을 펼쳤는지.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갔어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해요?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차단해냈어요. 그 유동성을,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그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다 갑자기 3% 성장률로 올라서요. 4분기에도 3% 가까운 성장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국내 저축 뺏긴 나라. 미국으로 그 국내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 미국으로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나라들은 유동성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저하되고 성장률 떨어지고 그 실업률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들의 경기 부진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미국의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서는 벌써 마이너스 성장 가는 나라들도 많고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5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가 직면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라들은 대부분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국가들이니까 그동안은 외채를 끌어와서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 있었는데 외환보유고 고갈 직전으로 갈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빨려나가니까. 그래서 외환위기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아주 심각해졌어요. 2021년, 22년, 23년도에도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환율이 폭등했다, 또 뭐 외환보유고 고갈됐다, 거리가 시위대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 물가가 폭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 미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메랑을 미국이 안 맞겠냐고요. 미국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겠다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놨다고 한번 판단을 해봐요. 그럼 미국 기준금리는 앞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그 혜택을 봐왔는데 그걸 포기를 한다고? 뒤집는다고? 그거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또 키를 하나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만약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으면 기준금리 낮출 수 있어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야 미국에 투자됐던 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 손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야 되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을 들여다봤더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2년도에 이게 GDP의 3.8%까지 증가했는데 2023년도에는 이게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미국의 기준금리 낮출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미국 달러는 여전히 올해도 강세예요. 지금 2몇 %인가 지금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달러 가치가 그런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개선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앨런이 자꾸만 내릴 것처럼 얘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부채 얘기만 나오면 조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경제 변수들은 반드시 양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 양면을 봐야 된다요. 수요와 공급 양면. 부채도 양면을 봐야 돼요. 부채 한쪽 면은 뭐겠어요? 금융기관 대출이잖아요. 그럼 부채가 언제 늘어나겠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하게 늘 때의 부채는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본 축적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로 투자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오히려 경제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면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경제가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빠질 때, 특히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부채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부채가 많으면 부도 위험이 그만 커지잖아요. 부도가 막 이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경제 내에 신용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신용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정부 부채의 경우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크잖아요. 그러면 금융위기 진행에 제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게 돼요. 금융위기가 진행되면 경기가 빠르게 후퇴하잖아요. 신용 파괴도 작동이 돼서 또 금융 수축 현상도 벌어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량도 증가시키고 또 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돼요. 근데 부채가 지나치게 커. 재정지출을 즉각 투입을 해서 금융위 진행도 차단해내야 되고 구조조정 자금도 지원해줘야 되고 또 산업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채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좋은 일인데 자본 축적이 충분한 거니까.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아주 위험한 그 변수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가계부채, 정부 부채, 기업 부채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금융위기는 터진다고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난해 말쯤에 터진다고 자꾸만 얘기했었는데 아직 안 터졌어요. 제 얘기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도 올해는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예측을 잘한다 그러면서 너무 이르게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있어요. 우리나라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도 1995년부터 내일 당장 터진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제 말에 신뢰를 잃는 거예요. 안 터지니까. 근데 막상 터지니까 저를 욕을 해요. 무당경제학자라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금융위기는 터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 외에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그게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제일 지금 위험한 게 미국의 주식시장이에요. 다우지수가 한때 4만을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 39,000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과도하게 많이 올라 있어요. 지난해 말에 비해서 거의 4,000포인트 이상 올라 있어요. 36,000대에서 4만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지나치게 커요. 1년에 통상적으로 2,000에서 한 2,500 정도 상승하는 게
정상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건 거품이 좀 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두고 볼 일이에요.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다우지수든 S&P 지수든 현재 수준을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최근에 미국으로 달려들었던 서학 개미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여러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던지고 그리고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미국 금융기관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미국 채권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어느 한 곳에선가 부도 위기설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연쇄적인 자금 인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대책이 없을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해 3월 같은 경우에 몇몇 은행들이 줄지어 파산하면서 금리가 진행됐었는데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 보장하겠다. 맞아요. 과감하게 그런 선언을 하면서 막아냈는데 그런 약발은 대체적으로 한 번 통해요. 이제 2번 통하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단독으로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세계 GDP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로 이 금리가 전염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기성 투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레버리지 3배, 4배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옵션 등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100배짜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현 상황에서 주가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거릴 경우에는 손실은 100배가 나요. 투자에게. 이런 투기성 투자가 일어나는 게 대체적으로 거품이 꺼지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지금 기업의 경영수지가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테마가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면서 그 테마주 중심으로 지금 주식시장 호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었고 2022년도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열풍이 불었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얘기죠. 저는 AI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제가 1980년대 후반에 AI 좀 공부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때도 AI가 한번 떴었거든요. 근데 AI 전문가들이 제발 유의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AI는 지금까지 빙하기를 4번을 거쳤어요. 세계대전 직후에 AI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AI를 위한 알고리즘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컴퓨터 성능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기까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30년 동안 빙하기가 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중대형 컴퓨터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탁상용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 빠르게 좋아졌으니까. 근데 그때는 또 알고리즘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 발전 속도를 알고리즘 개선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1980년대 말경까지 또 빙하기가 와요. 근데 1980년대 후반은 또 이제 컴퓨터 성능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잠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하기가 와요. 그리고 그 빙하기가 언제 끝나냐면 2017년도에 알파고가 2세대를 꺾으면서 이제 빙하기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둑 게임은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어느 편이 더 많은 집을 짓느냐가 승부를 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361 팩토리얼이에요. 1부터 361까지 다 곱해야 돼. 엄청난 큰 숫자잖아요. 컴퓨터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바둑 게임에는. 그래서 한동안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들은 알파고 이런 등등이 못 이겼어요. 거기는
종족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또 생성형 뭐 AI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 챗 GPT도 한번 다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소위 강제 AI라고 그러잖아요. AI가 우리 인간과 같은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연산 능력, 물론 이제 컴퓨터 기본 성능이니까 빼고 그 문장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다 감각 인식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인간과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어야 강 AI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병합을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 삼성동에 있는 저 엑스포 있잖아요. 그만큼의 큰 그 컴퓨터 시스템이 그걸 돌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풀로 문장인식 알고리즘이다 병합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 인식과 문장 인식 알고리즘을 병합을 해서 그 이미지도 이제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 조작이 되고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들 이걸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다 병렬로 연결을 해도 그거 알고리즘 못 돌려요. 지금 향후 양자 컴퓨터가 한참 발달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알고리즘 이거 통합한 그 알고리즘 못 돌려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뭐냐면 AI는 인간이 어떤 데이터 정보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쓰레기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이 그만큼 많아요. 여기에다 AI는 인간이 이미 이룩한 업적, 그 업적에 기반한 데이터와 정보 이것만을 학습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인간이 앞으로 개척할 혹은 개발할 과학기술 등 어떤 경제 원리 등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요. AI가 중요한 만큼 그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AI용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업체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쪽에서 과연 얼마나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에요. 그리고 그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The most dangerous is to act with yesterday logic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논리로 오늘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장차에 일어날 일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경제에서는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가 훨씬 더 위험해요. 투자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100번 벌어도 한 번 실패해서 전 재산 날리면 그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제발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AI가 지금 만능인 것처럼 퍼져서 AI가 주식시장을 한없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거품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소위 벤처 그 업체들은 우죽순처럼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이 AI 개발 경쟁이 벌어져 있어요. 당시에는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벤처 업체들, 조그마한 업체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대형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형 업체들은 자금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다수는 앞으로 AI 거품이 꺼지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AI 때문에 어느 거대 업체 하나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당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가능성이 확률이 좀 낮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날 길이 저의 눈에는 안 보여요. 물론 저보다 유능한 사람들은 그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일단 이제 중국의 현 상황을 제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은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어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였어요. 빈집이 6,500만 채면 수요가 거의 꽉 찼다. 더 이상 일어날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했었고, 그때 부동산 시장을 정비를 했더라면,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중국은 모르겠어요.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저건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진행되던 그 금융위기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댐이 크면 그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왔었는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헝다는 이미 파산 상태고 비구이안도 지금 파산 지경에 가 있고 또 국유 기업인 왕커도 지금 그 위험한 지경이고 거기에다가 빈집이 1억 채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건설이 중단된 주택도 3천만 채가 넘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그걸 다 인수해서 임대로 돌리고 이제 또 중단된 건 다시 이제 완공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중국이 국가 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보다 국가 부채 비율이 더 커요. 일본이 한 200%라면 중국은 지방정부 포함해서 국가 부채 전체가 중앙정부까지 해서 한 28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크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커져 있는 국가 부채 때문에 그 인수할 자금은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비유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통제 경제 체제라는 그 거대한 댐 위로 홍수가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은 물이 넘치면 반드시 붕괴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기 직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쩌면 정치적 소요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이 빨라져요. 경제 자유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경제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성장률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랬어요. 등소평이 집권한 직후부터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경제 활동 자유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최소한도 경제 분야에서는 민주화를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경제 변형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독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독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경제 활동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성을 지속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설령 민주 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진행되면 그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어요. 근데 중국은 민주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과감히 드리고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정책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일본이 초장기 그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들게 했던 경제 정책을 똑같이 지금 그 중국 정부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경상수 흑자분을 즉각 회유로 유출시키는 정책이에요. 경상수지 흑자, 수출 애써 벌어들인 소득 이걸 회유로 계속 유출시키고 있으니까 내수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의 앞날이 안 보인다, 어둡다. 내 눈에는 그걸 타개할 길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소득 분배가 이게 악화되면 경제 성장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위 5분의 1, 이 소비 성향이 70%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그보다 더 낮아요. 소득이 부자들로 집중될수록 소비 성향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경기는 하강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그래서 소득 분배는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소득 분배가 완화돼야, 빈부격차가 완화돼야 경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건 역사의 철칙이에요. 한 번도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 없이 소득 분배에 치중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경제 파국을 초래했던 것이 역사적인 철칙이에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동부유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점점 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운도 나빴지만 정책 선택도 잘못되어 있어요. 경제를 성장의 바탕 위에서 분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걸 좀 소홀히 했어요. 한참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그때는 일자리도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빈부격차는 계속 커졌어요. 중국의 그 소득 5분위 비율, 소득 계층을 5개로 잘라서 이제 맨 상위 그룹과 맨 하위 그룹, 이 격차가 중국 대도시만 그 대상으로 해도 무려 다 9배. 무려 9배라고요. 우리나라는 중소득까지 다 합해도 5배 간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공동 부유라는 정책이 나왔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가장 재수 없을 때 대두한 거예요. 성장은 계속 떨어질 때.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소득 분배에는 경제 재앙을 초래하는데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변수들이 선순환해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하강하잖아요. 그럼 거의 모든 변수들이 악순환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의 바탕을 이룬 데에는 그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그 농촌의 유유 인력들, 이게 이제 도시로 들어오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제품의 그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았죠. 여기에다 그 사람들 덕에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성장률이 상승하니까 저축도 많이 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선 거죠. 근데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투자도 그만큼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투자가 부진해지니까 생산성 향상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적자 수출을 하고 있다라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속된 말로 간당간당해요. 많은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이미 돼 있기도 해요.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생산품이 아무것도 없는 공장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해줘요.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세계 공장으로서의 이상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잃게 된다.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쳐져서 결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중국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부채가 너무 커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지금 공직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해요.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재정의 30-40%를 충당해 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이니까 그게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 이상 지금 예년보다 지출이 줄고 또 적자 규모도 그만큼 커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한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들이 이제 또 한계에 왔어요. 여기도 도산하기 직전이라.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동산
대책으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친적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물론 경기가 더 빠르게 후퇴했겠죠. 근데 경기가 빠르게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업체든 제조업체든 도산하는 기업들이 무수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가 경제 전체의 총 공급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져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니까 수요도 줄어들지만 총 공급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우위인 이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익이 커져요. 이익이 커지면 그 살아남은 기업은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 늘려야 돼요. 생산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고용 휴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투자 활성화되지, 판매 활성화되지, 소득 늘지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그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가장 결정적인 정책이 이거예요. 총수요가 감소하는 것보다 총공급을 더 빨리 줄어든 거예요. 강력한 구조정책, 긴축정책을 통해서. 그랬더니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세계사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네.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중국은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몰락과 함께 네. 중국 경제가 정부 정책의 손목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후퇴하면서 그 뒤에 한 1, 2년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고 난 뒤에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중국 정부가 국민이 그걸 견뎌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점점 장기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바보 같은 짓거리 한 거죠. 일단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봉쇄해서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봉쇄를 하잖아요. 봉쇄당한 나라의 기업들은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수입해온 것들도 전부 다 자체 생산을 해내요. 그러면서 오히려 봉쇄당한 나라들의 경제 상황은 더 좋아지고 봉쇄한 나라들은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례예요. 네. 미국이 영국에 의해서 봉쇄당한 적이 있어요. 독립 직후에. 근데 미국 경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요. 반면에 영국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걸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 봉쇄한 것도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인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봉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는 외교 전략상으로도 중국은 틀렸어요.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최상의 전력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차선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우면 무조건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질 게 뻔한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그 전략을 펼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중국은 여러 면에서 아직 미숙해요. 경제 정책에서도 미숙하고 외교 정책에서도 미숙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국뽕, 이제 1대1를 대표로 하는 이제 중국몽 뭐 이런 국뽕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위험해요. 그게 바람직하게 보이잖아요. 바람직한 게 진짜 바람직한 결과를 내면 세상에 그 잘못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중국몽, 국뽕 이게 중국 경제에 더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저는 봐요. 우리 그 조선 왕조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대외 개방을 불과 20년 늦었어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시차가 아니라고요. 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년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우리 200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인데 2000년대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크게 안 달라졌잖아요. 기간은 20년을 뭐 엄청나게 긴 기간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때 만약에 쇄국 정책을 펼치지 않고 일본처럼 좀 더 개방을 해서 국내 산업, 국내 기업, 조선 백성들을 국제 경쟁에 노출시켰더라면 필사적인 노래를 기울여서 살아났을 거예요.
그 나라도 살아났을 거라고요. 그런 사례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은 그 닉슨 정권 때 네. 거의 경제가 망가져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 독일에서 뭐 추월당하기도 했지만 또 그 네 마리 용이라는 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뭐 대만 등등에서 지금 그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닉슨 정권은 그거를 봉쇄 정책으로 대응을 해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테지만 어떻든 간에 MFA라고 섬유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입 억제 정책을 펼쳐요. 심지어 쿼타를 배정해 주기도 하고 관세도 대폭 인상하고 수입품 전체에 대해서 그 수입 페널티를 10% 물리기도 하고 또 자율규제라는 미명하에 철강도 그 수출 규제를 했었고 자동차 마찬가지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조차도 다른 나라들 기업들보다 계속해서 경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6년대 카터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카터라는 분은 미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그 규제를 없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전체도 국제 경쟁에 노출시켰고 미국 기업들도 노출시켰고 미국 산업도 다 노출시켜요. 그 미국 기업들, 미국 국민들 당장에 죽을 맛이잖아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쓴단 말이에요.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다가 못 이겨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는 정보통신 혁명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다시 지배하는 위치에 가게 돼요. 이제 미국만큼 번영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개혁 개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는 오늘날 중국처럼 이렇게 세웠잖아요. 미국도 그 쇠락해가던 미국 경제가 지금은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갖게도 있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꼭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경제학계에서 발을 못 붙이고 제야에서 한 50년을 연구했었어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이제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 첫 단추를 잘못 깨었습니다고 주장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의 근원을 노동, 자본, 토지, 자원이에요. 이 세 가지라고 규명한 뒤부터 경제학계에서는 희한한 풍조가 조성이 돼요. 자원, 자본, 노동은 경제 성장의 필요 조건이에요.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못 사는 나라 많잖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길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부모한테 좋은 체격, 운동신경을 타고 태어나잖아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운동신경, 체격 조금만 좋다고 뭐 뛰어난 축구 선수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체력이 강해야 돼. 그래야 운동신경, 체격도 제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는 축구 기술 좋아야 돼. 그래야 체력도 제 역할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경기 감각이 뛰어나야 돼. 위기나 기회는 경기 막판에 올 수도 있어요. 경기 감각이 경기 내내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땀, 인내, 희생. 이걸 바탕으로 해서면 정진될 수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이거 외면했어요. 땀도 없고 피도 없고 희생도 없는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써놨어요. 근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땀, 인내, 고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그 경제학계가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제 책으로 얘기하기가 저자인데 이 얘기하면은 좀 쑥스러워요.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혹은 10년 후에 벌어질지도 몰라요. 경제 위기는 반드시 반복돼요. 그렇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셔도 장차 그런 금융위기에 대처할 역량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예측해낼 수도 있어요. 이 책에는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밝혀놨고 그게 왜 필연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일으키는지도 그 경제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인 그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근데 그것만은 부족하잖아요. 그 이론이 얼마나 현실적 유용성이 있느냐를 알려면 과연 다른 사례들에도 이 원리들이 적용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의 그 3분의 2 이상이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그 겪었던 대표적인 그 경제 위기들 이건 모두 다 망라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그런 위기들에 대한 분석 진단이 잘못됐었다. 그 얘기를 여기에 박혀놨어요. 만약에 그 다른 분들의 분석 진단이 옳았더라면 심각한 경제 파국 이건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파국적인 위기를 몇 번을 겪었잖아요. 그럼 진단이 틀렸다는 얘기죠. 일본의 경제위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도 만성적인 흑자가 지금 초장기 경기 부진을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원인을 제기하는데 그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200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이 The Ownership Society, 소유자 사회 이 구호를 내세우고 무려 550만 채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요. 그걸 위해서 페니메이, 프레디맥을 동원해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게 해요. 초기에는 페니, 프레디맥이 그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도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그 550만 채의 주택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해요.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게 거품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이런 등등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단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차 닥칠지도 모를 경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 말씀 드렸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맞아 하고 가슴에 와 닿았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또 그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대요. 사회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해내놓으면 그걸 자기가 스스로 믿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좌고우면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경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 일을 직접 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어요. 아마 거기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남 따라서 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는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를 잃었으면 다시 수익률을 100% 올리기 위해서는 4배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된다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꼭 찾으시기 바라고 제발 지금처럼 세계 경제, 우리 경제가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수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